오늘 우리 책더리를 하는 날입니다. 보통 책더리 하는 날이 좀 즐거워야 되는데 새로운 책을 읽을 때는 새로운 사람들도 오는데 책더리를 할 때는 기존에 있던 분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책 읽는 게 원래 힘들죠. 그리고 소시오패스라는 이 제목과 사이코패스라는 제목의 책은 상당히 대중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느꼈던 거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또 이런 쪽에서 또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분석 철학, 정신 분석을 그 책을 읽을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신 분석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소시오패스는 아무래도 일반화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책이 상당히 도전적이었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양심이라는 주제를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주제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심의 기원이라는 9장 이것을 읽고 이 책을 좀 떨이하려고 합니다. 첫 단락을 보면 255쪽에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나오죠. 왜 우리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죄의식을 느끼는가? 근데 이 문제, 이 물음은 상당히 중요해 보이긴 해도 죄의식이라는 말 때문에 좀 어려움을 낳습니다. 죄라는 말은 guilty라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어긋났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졌다 그러면은 어겼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긋났다라는 말에는 줄기, 기준, 뭔가 그 바르고 삐뚤어진 어긋나버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계율이어도 상관없고 누군가의 명령이어도 좋고 약속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말의 의미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행적인 어떤 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도둑질이 법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죄의식을 갖지 않을 겁니다. 이건 동어반복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죄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죄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하면 죄의식을 느끼지만 살인조차도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전쟁터 같은 경우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 문장, 이 물음 자체는 왜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냐 하면 동어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옆집하고 싸우고 나서 후련함을 느낄 때가 있겠죠. 에이, 저런 이웃은 한번 꾸짖고 나무라고 혼을 내줘야 돼. 오늘 참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린 아이에게도 자녀의 아들, 딸에게도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꾸짖는 이유는 그 아이를 학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종류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이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그 기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와닿는 것은 아니고 종류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이 살인자라면 설득해서 자수하도록 만들 테고, 만약에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린 그를 기리고 칭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린 그를 사랑의 이름으로 단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를 위해 주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그 밑바탕에는 슬기 또는 지혜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 어버이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는 결국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이를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바른 마음, 양심, 슬기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도 반드시 슬기라는 것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죄의식을 왜 느낄까요? 당연하네요. 내가 저지른 어떤 행위가 법에 어긋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알면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차린 것이죠. 의식이라는 것은 알아차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왜 내가 죄의식을 느끼나요? 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이런 물음들은 사실 좀 신중히 던져줬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물음은 우리 이제 스타우트 여사의 입장에서는 양심을 전제했을 때 가능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왜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냐 하면 우리가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심은 그 애착이라고 말하는 attachment, 애착이라고 말하는 사랑, 그것에 토대를 둔 의무감입니다. 물론 의무감 중에 애착이 아닌 증오심에 의한 의무도 있겠네요. 복수. 우리 로마 때는 이 복수를 정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 어버이를 죽인 사람은 땅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정의, 저스티스인 법이었습니다. 의무감이라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발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돌봄의 윤리가 주로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보복의 윤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애착이라고 말하는 사랑에 기반한 의무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장에서는 물음 자체가 보다 깊어졌습니다. 무엇이 양심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럼 불러일으킨다, 야기한다라고 물었으니까 양심은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러도 양심이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양심이 있긴 있는데 요놈이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양심이 귀가 없을 수도 있어. 귀머거리 양심, 있으나 마나한 양심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원을 좀 나누고자 하네요. 양심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서 양심이 있다고 답을 한다면 양심은 왜 생겨났죠? 양심은 왜 있는 거죠? 어떻게 있는지 이걸 물을 수 있고요. 그 양심이 있다 할 때라도 이게 잠잘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양심은 언제 그 부름에 응답을 하나요? 또 응답을 할 때 스스로 하나요? 저절로 하나요? 아니면은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우리말로 한문학의 관점에서 야기라는 말을 불러일으키다 하는 말만 바꿔도 어떤 구조 이런 것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염두에 두고 있네요. 자연 선택. 이제 제가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불만족스럽다고 보는데요. 예전엔 자연 도태라고도 번역을 했었습니다.
자연도태는 완전히 틀린 번역이죠.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것은 자연이라고 번역할 수는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연은 저절로란 뜻입니다. 내추럴은 원래는 태어나다란 뜻이지만 생겨난 그대로란 뜻이 되는 거죠. 자연이라는 것은 저절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란 뜻이고요. 핵심은 선택이라는 거냐. 근데 선택은 여기서는 초이스가 아닙니다. 초이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의지의 자유라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선택지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초이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셀렉션이라는 것은 고르기입니다. 고른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말로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본다면, 쌀과 보리가 있을 때 우리가 뭐 흰 콩, 검은 콩을 해볼까요? 섞여 있는데 흰 콩만 따로 골라내세요. 그러면 검은 콩은 남겨두고 흰 콩만 뽑아내는 거죠. 고른다라는 말에는 뽑아내오는 과정과 남겨두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남겨둔 걸 없앨 수도 있어요. 또 뽑아온 걸 죽일 수도 있겠네요. 버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선택이라는 말 속에는 이것이 고르다라는 말로 이해했을 때는 둘로 나눈다는 뜻이 있고요. 가르다, 이제 고랑 이랑처럼 밭을 가는 것처럼, 그러면은 검은 콩 결과는 검은 콩은 검은 콩대로 있고 흰 콩은 흰 콩대로 있어서 쭉 골라지게 되죠. 고른 상태가 되는 게 고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것을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결과는 고른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고르기네요. 우리말로는 상당히 쉽게 설명이 됩니다. 뽑아내는 것은 우리 이제 고치에서 실을 잡는다고 할 때, 고치가 있을 때 누에고치, 그걸 물에 삶아가지고 이제 실을 이렇게 줄을 뽑아가지고 실마리에서 쭉 잡아당기면 실이 딸려 나오죠. 당겨 나옵니다. 요것이 뽑는 거예요. 제비뽑기? 통 속에 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꺼집어내는 거. 뽑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 개 가운데서 보이지 않거나 보이거나 그거 가운데서 어떤 하나를 택해서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오는 것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는다라는 말에는 드러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개 뽑는 경우는 소수를 뽑기 때문에 다수는 남겨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표할 때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남겨진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 중에는 이제 속다, 속가내다, 드문드문하게만 너무 빽빽히 들어차 있는 그러한 고추 같은 거, 모종 여기 너무 많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자라다 보면 달라붙어가지고 다 죽어버리니까 속가내죠, 그죠? 속가내는 것은 건강하고 잘 자랄 것만 남겨두고 그렇지 못한 것을 빼내서 버리는 것이 속가내기입니다. 그 선택이라는 말도 가만히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우리 다시 번역할 수 있냐면, 전 내추럴의 의미는 저절로로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골라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제 다윈은 그 이전에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전에 쓰였던 표현인데, 그때는 그 잡종교배로 많이 썼던 겁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은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튼실한 놈을 다시 교배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우생학적으로 더 뛰어난 종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잡종교배였잖아요. 선택을 누가 하냐면은 그때는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동물들 사이에 좋은 그 씨를 그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인위적으로 선택을 해서 교배를 시켜와서 나중에 놔두면 이제 그놈들이 저절로 좋은 우생학적인 형질을 유전하잖아요. 근데 그런 형식의 잡종 교배가 그냥 자연적 상태에서도 일어난다는 걸 발견한 거야. 아, 이건 사람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런 잡종 교배라는 것은, 그 우량종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 저절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내추럴의 의미를 저절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로 바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선택한다는 이 주체 개념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확률적으로 또는 저절로 또는 어떤 특정한 어떤 주체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선택이란 말은 여기서는 골라내지다, 이런 뜻입니다. 골라내지다 보면 결국은 어떤 것은 살아남고 어떤 것은 없어집니다. 적자 생존이란 말로 나중에 공식화를 하게 되는 건데요.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fittest라는 말이 이제 adaptation, 이제 우리가 적응이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적응이란 말도 우리가 번역을 좀 잘못해서 그런데요. adaptation이라는 거는 우리 fit하다, 옷을 몸에 딱 맞추는 걸 fit한다고 그러죠. 맞추는 겁니다. 맞춤옷. 그러니까 fit라는 것은 몸이 있고 옷이 있으면 옷을 몸에다 맞추는 것을 fit라고 하죠. 그러니까 adaptation이 바로 그런 과정인데요.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란 표현은 좀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둘레라고도 할 수 있고요. 빠져나갈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이 그 환경에 맞으면, 피트하면 살아남고, 서바이벌, 살아남고, 그 환경에 맞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말은 이동한다는 게 아니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멸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냐 죽기냐,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 갈림길에서 환경에 딱 들어맞는 놈, 그러니까 어댑션이라는 거는 이때는 맞춰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댑션은 적응이 아니고 맞춰 나가기입니다. 환경에 맞춰 나가면, 그래서 맞으면 살아남고, 열심히 이제 바꿨는데 이게 안 맞으면 도태라고 우리가 썼는데 없어지는 것이죠. 그 자연 선택이라는 것을 골라내기라고 본다면은 저절로 골라내지는 것이죠. 그 누가 뭐 주체가 있어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적응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잘 맞으면 살아남고 그 맞음에 실패하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엇이 양심을 불러일으켰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양심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자연 선택에 유리했다. 쉽네요, 그죠? 네. 우리 자연 선택이란 이 진화론 하나를, 또 이제 진화라는 말도 좀 보완적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자연 선택이나 적응이란 말은 진화론 안에서 생겨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가장 상위 개념이죠. 근데 진화라는 말은, evolution이라는 말은 진화라는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말입니다. evolution은 원래는 roll up 또는 roll out, 이게 뭔가 종이가 두루마리가 있으면은 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쭉 풀어내면은 쭉 풀려 나오잖아요. 그 어떤 소질이 있는데 그 생물이
그 자기 안에 주어져 있는 어떤 소질, 여자 씨앗이 있다면 여자가 될 테고 남자 씨앗은 남자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그 소질이 있는데 그것이 풀려나는 것, 이것이 이볼루션이야. 쉬운 말이네요. 볼케이노 하면 화산이죠. 화산은 밑에 있던 뜨거운 그 마그마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거는 볼케이노입니다. 터져 나오는 거죠. 이볼루션은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건 아니고 폭발하는 건 아니야. 이라는 건 바깥으로 나온다는 뜻이 맞는데 터져 나오는 건 아니고 벌어져 나오고 싹터 나오고 풀어져 나오는 거, 풀려 나오는 거, 이것이 이볼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군요. 진이라는 것은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반대는 퇴보죠. 뒤로 물러나는 거.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앞이 전제가 되어 있고 더 좋은 쪽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진화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퇴보입니다. 근데 이볼루션은 그런 진화나 진보 개념이 아니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풀어져 나가는 것인 풀려 나가는 것인데 풀려 나가다가 환경이 좋으면 막 그냥 무거지고 환경이 열악하면 제대로 풀려나가지 못해서 나중에 사그라들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내추럴 셀렉션과 어댑션이란 말로 설명해내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낱말, 저절로 골라내진다든지 맞춰 나간다, 뭐 이런 자연 선택이나 적응이란 말이 제대로 설명이 되려면은 진화라는 말 자체가 정확히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라는 말은 풀려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고 있네요. 256쪽에 호랑이가 발톱을 가졌다. 그러면은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면 호랑이는 발이 있고 그 발에는 발톱이 생길 수가 있겠죠. 발톱이 풀려 나왔어요. 생겨났어요. 그리고 발톱이 생겨나니까 생존율이 높아졌네요. 카멜레온은 색깔을 바꾸고 주머니쥐는 죽은 채 할 줄 알게 되고 유인원은 큰 두뇌를 지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생물이 그 자체 안에 있었던 어떤 소질, 이 씨앗을 발휘를 했어요. 이 진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한 생존 조건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기능을 보완하거나 축소하거나 발전시키는, 펼쳐내는, 풀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볼루션입니다. 그래서 발톱을 풀어냈더니 유리해졌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그렇다면은 사람이 분명히 현재 도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도덕관념은 진화론적으로 어떤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겠죠. 그럼 어떻게 유리했을까요?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사유실험이라는 것을 하나 하고 있죠. 256쪽 마지막 단락에 사유실험이라는 것은 뭐 생각실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캐스터웨이처럼 혼자가 아니고 혼자 외딴 섬에 자초된 게 아니고 사람들 무리가 한 섬에 자원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섬에 자초가 됐어요. 표류하게 됐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물론 이제 뭐 사유실험이니까 다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협력할 때 그들은 보다 생존에 유리할 거다.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러한 약육강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결국 마지막 한 명만 생존하게 되겠죠. 근데 그 한 명도 남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겠죠. 결국 사회를 이루는 모여살이에 성공할 때 비로소 자초된 사람들도 보다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행시키기 앞서서 간단한 현실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57쪽의 두 번째 달라. 재미난 이제 그 틀인데요. 틀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기적인 면도 있고 이타적인 면도 있죠. 자, 이기와 이타도 좀 설명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그 이기라는 말은 그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제 selfish라는 말로도 쓰고요. 또는 그 에고이스틱이란 말로도 씁니다. 에고라는 것은 뭐 나란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타라는 것은 조금 이제 어려운 영어를 쓰게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 얼터너티브 할 때 다른 것 얼트루이스틱 좀 어렵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그러니까 이타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이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이걸 조금 더 강조하자면은 이제 분깃이란 말을 뭐 아시죠? 분깃. 깃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요런 깃도 깃인데 자기 몫이란 뜻이에요. 분깃하면은 몫을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뭐 요즘 신세대들은 거의 모르는 표현이죠. 성경에는 나옵니다. 깃이라는 것은 뭐 깃는 것도 깃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 딸린 것을 의미하는 거야. 곁들여진 것, 내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 이탈 때 핵심은 그 이라는 말은 이익이라는 뜻인데 이익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몇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깃입니다. 깃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거야. 내 팔, 내 손, 이건 내 거죠. 이건 나의 깃이라는 의미에서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할 때 이라는 것은 칼로 베어들인 내 몫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차지한 것, 내 몫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몫이라는 것은 묶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노누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노누어서 사람들마다 한 머리마다 나누어 주어 놓은 묶음, 이것이 몫이야. 그러니까 깃은 원래부터 타고난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몫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 것이냐. 또 하나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길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지금 쓰지 않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자라는 말을 쓸 때 길미라고 씁니다. 지금 뭐 쓰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뜻인데요. 길미라는 것은 이런 깃과 몫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이것을 나름대로 유용한 곳에 쓸데있는 곳에 더 써가지고 불린 것. 좀 재밌네요. 원래 타고난 자기 것도 있고 사람들과 일을 해가지고 함께 만들어낸 나누어 가진 몫도 있고 어쨌든 내 걸 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낸 자기 것도 있냐. 이 세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우리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깃과 목과 길미, 길게 만들어 놨다는 뜻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이타, 이기라고 말할 때 그 쓰이는 이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이런 그 차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 기라는 말에는 제 목부터 챙기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내가 내 목 챙기는 거는 비난받을 일은 전혀 아닙니다. 내 손을 내 손이라고 하는데 그걸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손이 여러 개 있는데 손이 다 추워요, 차가워요. 그럼 불을 쬐야 되는데 내 손부터 불 쬐게 만들면 그 이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제 목부터 챙기는 거. 그러면 거꾸로 제 목부터 챙기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남의 몫을 빼앗아서 또는 남의 몫을 가로채거나 남의 몫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 몫만 챙기거나 오직 제 몫부터 챙기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 몫부터 챙기기라는 것은 이기란 말로 이해됐을 때는 비판적이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그럼 이타라는 건 뭡니까? 오히려 이것도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남의 몫부터 챙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어이 바보, 지 몫도 챙길 줄 모르는 주제에 남의 몫부터 챙기냐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죠. 박애주의자. 응? 마더 테레사가 바본가요? 아닌가요?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도 바보란 말을 쓰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바보란 말 쓰고 그러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명예가 됐든 정치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근데 이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 쓰지 않고 그걸 다 포기하고 거꾸로 남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쓸 때는 우리 대부분 바보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바보 천치라는 말이 쓰일 때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라면 제 몫부터 챙겼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면에서 바보 천치란 말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네요. 제 몫부터 챙길 줄도 알고 남의 몫부터 챙길 줄도 알고 이타적이면서 이기적인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타적인 모습을 줄여왔을까요? 이걸 왜 늘려왔을까요? 이렇게 그 근원을,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258쪽으로 가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이익이란 말을 쓸 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동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이타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중요합니다. 이타라는 말은 이익을 늘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길미를 늘려주는 것, 보태주는 것 이것을 이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말은 깃을 키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홍익인간 할 때도 쓰였던 표현인데요. 키우다 이런 뜻입니다. 늘리다, 키우다라는 것이 위로도 키울 수 있지만 옆으로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우다라는 것은 부피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톰슨 가젤은 껑충껑충 뛰어오른다. 그래서 사자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동물들, 동료들은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거꾸로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거꾸로요. 껑충껑충 높이 뛰는 놈은요 사자가 안 쫓아가요. 왠지 아세요? 저놈은 건강하구나.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의식이라고도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면 어떤 가젤들은 껑충껑충 높이 뛰어오르는데 너는 나를 잡으러 올 필요가 없어. 나 이렇게 건강하거든. 그런 신호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아직 모르겠네요. 두 번째 예는 침팬지가 이런 고기를 나눠 먹는다잖아요. 이것도 우리 성의 역사라는 이제 문화인류학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람도 이런 고기를 나눠 먹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누구랑 고기를 나눠 먹냐 하면 아무리 무리를 지어 있어도 무리 내에서 아무하고나 고기를 나눠 먹지는 않고요. 서열이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고기 나눠 먹기는 가정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입니다. 먹거리를 나눠 먹는 거는 특히 이제 암컷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암컷은 새끼를 낳고 나면 이제 새끼를 길러야 하는 이제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냥을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수컷이 먹이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 먹이를 나눠주는 수컷은 아빠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새끼가 아빠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탄생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먹이를 나눠 먹는다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인원들은, 침팬지들은 먹이를 나눠 먹음으로써 가족 또는 무리지음 또는 하나의 사회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회성을 갖춘 동물들은요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생존에 유리해질 뿐만 아니라 우두머리 그 포식 종류에서 맨 위층에 놓이게 되죠. 뭐 이런 일종의 이타적인 행동들을 많이 보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259쪽에 가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적자 생존이 오직 개체만을 선택 단위로 삼는다면 이타성의 진화를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타성, 다른 개체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양보하는 이러한 행위는 결국 스스로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자기의 생존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죠. 먹이를 나눠주고 나면 자기 굶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개체 차원에서만 그러한 적자 생존, 좀 말이 좀 안 맞으니까 제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알맞은 것이란 뜻입니다. 서바이벌, 살아남는데 뭐가 살아남냐 하면은 the fittest, 가장 알맞은 것이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가장 알맞은 것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그 한 낱낱의 경우에서 보자면은 먹거리를 나누는 것은 죽을 확률이 높지만은 단위를 넓혀서 집단의 단위로 본다면은 오히려 나눠 먹을 때, 무리를 지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261쪽에 가면 이 새로운 그 개념이 혈연 선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달라. 혈연 선택은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할 수 있는데요. 좀 어려운 낱말이 쓰여서 잘 쓰이지 않는 낱말이 쓰였는데요. kin, K-I-N, kin 셀렉션, kin 셀렉션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혈연이라고 해가지고 패밀리의 의미로 번역이 됐는데요. kin이라는 것은 영어에 이제 kind, 뭐 d를 하나 붙이면 되죠. K-I-N-T, kind. 종족이라는 뜻도 되고요. 종류라는 뜻도 되는데, 이것이 원래 의미는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킨더가르텐이라고 유치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일드하고 의미 같은 건데요. 새끼, 어린아이. 그러니까 혈연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내리다지로, 내림의 방식으로 선택이 되는 거야.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버지가 죽어서 결국 그 아들, 딸이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르기도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또는 민족을 위해서 한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선택도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집단은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265쪽으로 오면은 그에 대한 세 번째 달라 간단히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죠. 중간쯤 혈연 선택은 왜 우리가 자신의 에너지와 개인적 생존 자원을 소모하면서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아하, 혈연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류에까지도 넓혀갈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양심이라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꼈을 때 그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잠자리를 같이 공유하고 또는 재산을 공유하고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 이런 철저히 혈연 선택적인데 큰 기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양심이라는 것은 혈연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진화론 관점에서 보니까 상당히 생존율과 또 번식률을 높여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화론적으로는 양심이 더 우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263쪽으로 가면 스티븐 제어 굴드라는 사람이 이제 박물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단락에 진화는 이 진화론적인 차원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수준에서 작동할 수도 있는데 유전자에서부터 개체, 집단, 심지어 종, 나아가서 지구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 지진, 지구온난화, 또는 뭐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책 왜 지금 지리학인가에 보면은 빙하기, 간빙기, 이런 기후의 차원에서도 진화라는 것이 맞춰 나가기라는 것이 발생하더라. 근데 이 부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간단히 제 식으로 좀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진화론자들이 유전자 진화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전자를 제가 이제 영어 진이라는 개념을 그냥 직역을 해가지고, 진은 낳는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이라는 것은 낳는다 뜻인데 단순히 낳는 게 아니고 낳는 씨란 뜻입니다. 진은 영어의 이제 창세기가 이제 게네시스이잖아요. 그러니까 낳고 낳음의 계보를 말하는 거야. 창세가 아니고 낳고 낳음의 계보. 그런데 그 신은 모든 걸 낳은 자이기 때문에 신이 낳은 계보를 보면은 우주도 낳고 지구도 낳고 모든 생물도 다 낳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의 낳음의 역사를 기록한 게 게네시스인 거야. 그래서 창세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인간적 개념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창세가 아니고 낳는 자인 신을 주어로 놓고 보면은 신이 이 우주와 이 세계를 낳은 계보를 말하는 거죠. 그럼 낳는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이라는 개념도 저는 낳씨, 낳는 씨라는 개념으로, 씨라는 건 뿌리는 거였잖아요. 밭에 뿌리면 그 씨가 자라게 됩니다. 싹 터서.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의 단초, 시작이 되는 단초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 품고 있는 걸 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씨라는 건 품고 있는 겁니다. 밭이라는 것은 그 씨를 싹 터서 자라게 해주는 바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낫씨라는 개념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유전자라는 말 대신에. 그럼 낫씨는 밭이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유전자는 그 자체로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낫씨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밭이라는 것이, 환경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굴드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유전자의 변화로 분명히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죠? 기초적 수준에서. 근데 이 유전자 변화는 어댑션이라고 하는, 또는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하는 자연선택과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니까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일어나는 거냐? 저 그렇다면 인간은 환경을 변화시키죠. 문명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환경들을 끊임없이 바꿔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 자체 일단 중요한 사건이 인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 선택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맞춰 나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맞춰 나가는 방식이 내 몸을 맞출 수도 있지만 거꾸로 환경을 나한테 맞출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인간은 환경을 나한테 맞추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중요한 거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까지 설명한 방식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의 진화를 설명할 때는 사람이 환경을 바꿈으로써 그런 의미에서 유전자를 스스로 바꿔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럼 뭐 사람이 키가 커졌잖아요. 평균 키가. 그러면 유전자가 바뀐 거죠.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바뀌어왔는데 이걸 레인메이커라고도 합니다. 이제 레인, 비 메이커를 비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면 주술사가 되는 거죠. 비를 불러서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 그럼 사람이 사람 자신의 유전자의 레인메이커가 된 거야. 환경을 바꿈으로써. 더 나아가서 이제 좀 근미래에는 사람이 중군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전자를 조작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제 암의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있다면은 유전자를 좀 바꿀 수도 있겠네요. 또 머리 좋게 만들 수도 있을 테고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자연 선택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의 능동적인 참여 조작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런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전자 차원에서만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양심을 불러내는 건 또 뭘까요? 첫 번째 유전 진화론 차원에서는 분명히 혈연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양심이 있을 경우 분명히 진화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보다는 이타적인 유전자가 이제 이런 인간 유전자의 생존에 또는 번식에 기여를 해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피아제가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생겨난 양심이 발달해야 된다는 거야. 그 발달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양심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른이 안 된 사람이 있죠. 그건 사람인가?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어른이 안 됐어. 그럼 이제 덜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피아제 이론을 먼저 소개하고 이 부분 한번 자, 265쪽에 두 번째 단락, 자,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심은 다른 정신 능력들이 증진됨에 따라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저절로 꼽히는가? 아니면 삶을 경험하면서 가족과 사회, 문화의 가르침을 받아 도덕관념을 획득하고 주장하는가? 그 두 가지 물음을 물은 거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 철학적인 논증이 좀 빠져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저절로 꼽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절로 꼽힌다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양심이라는 건 지금 우리 스타우트 여사만 해도 의무감으로 보고 있죠. 뭐 사랑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저절로 생겨난다 칩시다. 의무감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구분하는 제시고 가리산이죠.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이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성의 능력, 가리사니의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만 의무라는 것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양심이라고 말할 때 이성의 발현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건가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마땅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저것 옳고 그름을 가려낼 줄 안다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회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미리 알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배웠다는 것이고, 배웠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등등 이런 과정이 쭉 있어서 결국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진화론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유전자 차원이 아니고 삶의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양심은 삶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66쪽으로 가면 피아제 얘기가 잠깐 나오죠. 피아제는 1930년대에 스위스 심리학자인데 워낙 유명해서 피아제의 발달 심리학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피아제는 자기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노트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분석한 거죠. 우리도 어린아이에 대한 기록을 많은 사람들이 해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아제는 자기 아이들을 쭉 관찰하고 몇 가지 틀로 분석을 했는데요. 몇 가지 나오죠. 권위, 거짓말, 도둑질, 정의 이런 것들. 근데 이러한 그 분석의 결과가 아주 재미있었는데요. 나이에 따라 가지고 그 도덕의 단계가 도덕 판단이 바뀌었다는 거야.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구속의 도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르는 방식으로 복종이라는 관점에서 도덕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협동의 도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빠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어떤 것을 도덕적이라고 보는지 도덕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단계. 처음엔 도덕이 아닌 거죠. 복종의 단계에서는 도덕은 아니고, 두 번째 도덕의 원리를 따라서 스스로 판단해서 규칙을 바꿀 수도 있는 단계. 이게 바로 도덕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도덕이라는 이 판단이 아이의 의식이 자라나는 가운데서 함께 발달해 간다라는 것을 피아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267쪽에 나오죠. 두 번째 단락부터 콜버그. 한국에서는 이 콜버그를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하버드 이제 심리학자이죠. 콜버기 이제 정말로 이 아이들이 도덕 발달을 보이는지 실험을 한 거예요. 268쪽에 보면 하나의 사례가 나오죠. 하인츠 딜레마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첫 문장 보니까 하인츠의 아내는 희귀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 남편이 아내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요.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약사와 의사에게 찾아가서 돈을 나중에 줄 테니까 약을 좀 달라. 그러자 이 약사와 의사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인츠가 자기 이웃들한테 다니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결국 돈을 빌려주지 않아가지고
약을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하인츠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걸 묻는 건데요. 콜버그는 결론 보니까 하인츠는 약국을 부수고 들어가 약을 훔친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인츠는 그랬어야만 하는가? 콜버그의 이러한 질문은 사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갈 것이냐면, 아니 $2,000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개인이 그 약을 못 사서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은 그 사회 전체가 부도덕한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캐나다, 스위스 이런 데 약값이 없어 사람이 죽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료보험 체계가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이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한편에서는 좀 정당화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런 예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경우라면은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를 왜 아이들한테 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예를 줌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가치관에 크게 혼란을 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마치 사실 이런 예를 현실의 예처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그런 현실은 바람직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를 우리가 좀 선택을 좀 조심했어야 됩니다. 어쨌든 콜버그의 예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나이별로 물었던 거죠. 그러자 세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하인츠는요 약을 훔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요 그럼 벌을 받을 테니까요.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은 뭐였냐면, 하인츠는 약을 훔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벌을 받아서가 아니고 도둑질은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너무 부당하네요. 아내를 사랑하는 하인츠 입장에서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아내를 살리는 게 올바른 것 같아요. 라는 대답도 나왔는데, 콜버그는 이걸 어른에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면접 조사를 했는데, 이 세 번째 도덕적 판단을 한 집단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사회 전체는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거는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예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예를 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자, 그러자 이제 271쪽으로 오면 1982년 콜버그의 제자입니다. 캐럴 길리건이 반기를 들었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거기에 왜 아내는 왜 얘기가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인츠의 아내의 목소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과연 여성이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숙고했을지, 그 문제를 다뤄서 결국 새로운 윤리, 270몇 쪽 마지막 문장에 나오죠. 배려의 윤리라고 했는데요. Ethic of Care라고 했는데, 이건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케어는 돌봄이죠. 돌봄의 윤리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남편에게 말을 했을까요? 야, 도둑질을 해서라도 날 살려줘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죽을래, 도둑질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과연 어떤 윤리 원칙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마 청소년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정의의 윤리를 썼던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법을 어기는 것은 안 되죠. 정의의 원리죠.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유리창 깨트리고 약을 훔치는 것보다는 더 윤리적인 거죠. 이건 돌봄의 윤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윤리 원칙을 선호해야 될까요? 원칙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윤리, 도덕에도 남성의 윤리가 있고 여성의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과 남성은 다른 원리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리건 여사께서 이렇게 여성의 윤리, 여성주의라는 관점에서 자, 근데 요거를 한번 좀 더 밀고 나가 볼까요? 그러면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지겠네요. 그럼 문화 상대주의가 곧바로 들어옵니다. 여성의 윤리가 다르고 남성의 윤리가 다르면 집단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윤리 원리가 달라지겠네요. 좀 더 밀고 나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심도 그럴 겁니다. 어떤 게 양심적인지는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시대에 따라서. 그렇다고 우리가 양심을 모르는 건 아니야. 이게 어려운 문제를 낳죠, 그죠? 그래서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어려운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주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공통된 어떤 요소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공통된 합의된 의견은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해가지고 문화의 그 카오스 상태로 빠져드는 건 도덕의 카오스로 빠지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 오히려 상대주의적 관점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공통적인 양심의 핵심 요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잠깐 껐다가 토론은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